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여담야사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담야사는 여러분들에게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병판을 지낸 고대감댁 장남이 병사하고 젊은 과부 선희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희디흰 피부에 오목조목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몸가짐이 단정하고 분위기가 청아하였지요. 한 번은 이른 새벽 산 너머 마을 할머니가 길을 잃고 선희네 집 앞에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지체 없이 물을 데워 발을 닦아주고 할머니의 몸을 감싸 안고 방 안에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할머니, 염려 마셔요. 오늘은 여기서 푹 주무시고 내일 날 밝으면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또 1년 전 마을에 큰 비가 내리던 여름, 논두렁이 무너져 이웃집 밭이 쓸려나가자 씨앗 꾸러미를 꺼내 그 집에 내주었어요. 내년 봄에 심으려고 아껴둔 건데 이것부터 쓰셔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듬해 봄, 고대감댁엔 새로이 머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칠복이라 했고 키는 장대같이 크고 힘이 장사라 했지요. 다음 날 새벽, 선희는 하얀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고 마당 장독대에 된장을 뜨러 나갔어요. 뚜껑을 열고 허리를 숙이는데 쾅! 웬 천둥소리와 함께 옆에 있는 간장 담아놓은 큰 장독대가 깨지며 간장이 사방으로 튀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간장을 뒤집어 쓴 사내 하나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 사내는 손엔 막걸리병을 들고 눈을 껌뻑껌뻑 거렸어요. 바로 새 머슴, 칠복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날 밤, 장독대에 기대에 누워있다가 잠들어서 새벽에 깨어 잘못 일어나는 바람에 간장 담은 장독을 깨뜨린 것이지요. 선희의 하얀 치마 저고리는 간장을 뒤집어서 검게 물들고 벌써 꼬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화가 나기보단 황당했습니다. 이 집에 온 머슴이라는 자가 첫 인사 대신 장독대 깨뜨리기와 간장 세례를 준 것이었지요. 선희는 나직이 물었어요. 그쪽은 장독 사이에서 잠드시는 버릇이 있어? 칠복이는 잠이 덜 깨 비몽사몽 헤매다 겨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마님. 선희는 새로운 머슴이 첫날 긴장을 많이 해서 술을 마시고 장독대 사이에 앉았다 잠들어 깼거니 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주무시오. 선희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지요. 초여름 볕이 하도 따갑던 날, 고대감댁 마당 한켠에선 참외덩굴이 알알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참외 넝쿨을 살피며 조심스레 알을 골랐어요. 모처럼 햇살이 맑고 바람이 부드러워 바구니 하나에 참외를 담아 안채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저 멀리서 물지개를 지고 걸어오는
칠복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옷은 땀에 흠뻑 젖었고 얼굴은 볕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 더운 날 물지개를 치느라 고생이 많네. 칠복이 물지개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려는 순간 선이가 다가와 참외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거 막 따온 겁니다. 목마르실 테니 하나 드시지요. 칠복은 갑자기 참외를 받고 며칠 전 밤 일이 떠올라 혼자 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서 참외를 껍질째 쩍 하고 깨물어 먹었어요. 민망함에 개걸스럽게 먹다 보니 참외씨가 튀었고 그중 한 알이 선이 얼굴로 날아와 붙었습니다. 선이가 질끈 눈을 감으며 고개를 내저었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쿠, 그게 실수였습니다요. 칠복이는 선이 얼굴에 붙은 참외씨를 떼어주려다 감히 손을 못 대고 안절부절 하고 있었습니다. 선이는 자기 손으로 참외씨를 떼어내며 말했어요. 두 번째 인사도 참으로 요란하게 하는구나. 선이는 부엌으로 참외를 가져가더니 반으로 갈라 껍질을 깎아서 주었습니다. 칠복은 입을 다문 채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몇 주 뒤 마을에 있는 큰 우물이 무너졌을 때 칠복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우물 가장자리가 무너져서 돌이 빠지고 물이 오르지 않자 고을의 장정들이 모여 우물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커다란 돌덩이가 있었는데 그걸 칠복이 혼자 들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야, 그건 세 사람이 달라붙어도 못 들던 돌 아니냐? 아니, 저놈 뭐야? 팔뚝이 소다리요.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칠복은 그저 묵묵히 돌을 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등에는 땀이 줄줄 흘렀고 속옷은 흙탕물에 젖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기요, 칠복이 물 한 사발 하고 쉬어요. 선이가 다가와 건넨 찬물 한 사발을 마신 뒤에도 칠복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모두 칠복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놈이 힘으로는 장정 셋을 합친 거보다 낫지.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선 칠복이 형처럼 힘이 세지고 싶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고 어른들마저 눈길 막히면 칠복이 불러 하고는 논까지 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칠복은 그런 말에 미동도 없이 다음 날도 똑같이 해가 뜨면 일어나 물 깃고 소 밥 주고 변함없이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실 칠복이 처음 고대감댁에 온 날 오후 마루 아래를 쓸고 있을 때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지나갔어요. 선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고대감의 맏며느리로 남편이 병사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칠복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죠. 선이의 눈빛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나 가끔 웃을 때는 그 눈꼬리에 물기가 어린 듯 남자들이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늘고 긴 목덜미 아래로 저고리선이 감싸는 허리는 남자 손 한 뼘으로 감기겠다 싶었지요. 칠복은
첫눈에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지만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별말 않고 오히려 따뜻한 말을 해준 선희의 너그러운 마음을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과부가 된 지 벌써 4년째인 선희는 요즘 들어 자꾸 가슴 안에서 콩알 만한 것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간질간질 하는 느낌이 들어 고민이었습니다. 머슴 칠복이는 처음에는 실수투성이, 사고 뭉치인 듯 했으나 몇 달 두고 보는 동안 우직하게 할 일을 잘 했으며 어딘가 듬직해 보이고 자꾸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어느 더운 오후, 선희는 부엌 앞에서 방아를 찢다가 도리깨에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보고 칠복이 달려와 손수건을 꺼냈어요. 상처가 깊진 않으십니까? 제가 약초를 좀 알아보겠습니다요. 칠복이 조심스레 선희의 손을 감싸자 선희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칠복의 투박한 손바닥 안에 꼭 감겼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고 불가에 걸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뿐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찬 이슬이 내려앉은 새벽녘, 선희는 신을 벗어놓고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 너머로 칠복이가 마당 끝 장작 더미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어느새 그런 칠복이를 매일 눈으로 좇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만큼 그 마음이 아려왔어요. 나는 양반댁 며느리이고 칠복이는 머슴이야. 세상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 선희는 이미 남편을 여의었고 이름뿐인 양반댁에 붙잡혀 정절을 강요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가문은 더럽혀지고 과부로서의 도리는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선희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칠복이 역시 같은 밤 장작을 쪼개다 말고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쥐가 날 만큼 일을 해도 선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선희가 웃으면 세상이 맑아지는 것 같고 선희가 한숨 쉬면 하늘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종으로 팔려다니는 천한 신분의 사내라는 걸. 내가 어찌 선희마님 같은 분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칠복이는 자신이 너무 철없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 밤 한 사람은 마루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줄줄 흘렸고 다른 한 사람은 장작더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달은 밝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요. 말 못한 감정이 깊어가던 어느 여름밤. 하늘엔 별이 숨어 있었고 그들 머리 위엔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장작불을 고르며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밤은 참 오랜만입니다. 선희는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도 한참 만에 입을 열었죠. 칠복이는 항상 혼자인 것 같던데 말도 잘 안 하고
혼자 살아온 놈입니다. 말 많을 일도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칠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죠. 어릴 적 그땐 평안도 끝자락 변방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오랑캐가 마을을 덮쳤지요. 몹쓸 놈들은 전부 가져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선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칠복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아버진 장에 맞고 어머니는 끌려갔지요. 형과 동생도 그만 그날 이후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선희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때가 12살이었는데 고을로 내려가 머슴살이를 시작했지요.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16살에 시집 왔소.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어른들이 말하길 어릴 때부터 약조했다고 했소. 내가 싫다 말해도 부모 뜻을 거스르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그 말뿐이었소. 칠복은 조용히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와서 새해 지나고 남편이 죽었소. 병이었지. 아무것도 모른 채 과부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소. 정절을 지키라며 웃지도 말라 하고 꽃도 꽂지 말라 했소. 밝은 옷을 입으면 남정네 유혹한다 하고. 칠복은 선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선희는 그 손을 놓지 않았죠. 마님은 그렇게 살아왔나 보. 칠복이 너도 그렇게 살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을 만큼 그 눈빛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담요 아래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죠. 깊은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이후 선희는 칠복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물끄러미 그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듬직하고 넓은 등에 그런 사연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선희가 자신의 사연을 그렇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었어요. 선희는 커져가는 마음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달마다 한 번씩 여는 장터가 있었어요. 이날은 하인들도 잠시 짬을 내어 구경할 수 있는 날이라 칠복도 잠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가엔 사람들이 북적였고 칠복은 작은 동전 꾸러미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가 찾은 건 작은 바느질 가위 하나였어요. 이게 마님한테 좋겠구먼. 선희가 바느질 할 때마다 무딘 가위 때문에 실을 이로 물어 뜯던 모습이 떠올라 칠복은 그 조그만 가위를 샀던 거예요. 그날 밤 선희가 그 가위를 받고 잘 쓰겠다고 하자 칠복은 아무 말 없이 뺨이 붉어져 장작불만 뒤적였습니다. 그 여름 장맛비가 들이친 어느 밤 칠복은 장독대가 무너졌단 말을 듣고 급히 마당으로 달려나왔어요. 먼저 나와 장독대를 수습하려던 선희가 흠뻑 젖은 채 담장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천둥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칠복은
잽싸게 달려와 선희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마님. 다 적겠습니다. 선희는 그 말에 조금 떨리는 눈으로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의 가느다란 숨결이 칠복의 목덜미를 간지렸지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밤도 깊어갔어요. 그 고을 사또는 이름은 김호창이라 하였는데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탐욕스럽고 음흉한 자였습니다. 이 고을로 부임해 오기 전 그는 원래 장수현의 수령으로 있었더랬지요. 겉으로는 고든 사람인 양 했으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색 밝히는 사또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밤마다 기방을 찾아 떠돈다던데 낮이면 읍내 색시를 기웃거린대. 사람들은 대놓고는 못해도 밤이면 초가집 장독대 너머로 뒷말을 슬슬 주고받았어요. 사또는 수령 권한을 이용해 형벌을 미끼로 협박하거나 벼슬을 빌미로 가족의 명예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호러미, 과부들을 불러들였죠. 가문의 죄를 덮을 수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 내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이니라. 사또는 고대감택 제삿날 쌀이며 술을 진상받으러 들렀다가 선희를 보았습니다. 어찌 저런 여인이 과부란 말인가. 그날부터 사또는 선희의 자태가 밤마다 뇌리에 아른거렸습니다. 기녀를 불러도 술을 마셔도 선희의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사또는 말을 타고 마을길을 오가며 자주 선희의 집 근처를 지나기 시작했어요. 음흉한 눈으로 선희만 줬다 보니 사또는 자연스레 근처를 맴도는 칠복을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차지하지 못한 여인의 방에 고작 천한 머슴놈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고는 속이 뒤집어졌어요. 이대로는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겠다 싶었던 그는 간사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 머슴놈만 없어지면 과부 하나쯤 이 손 안에 쉽게 들어오지. 며칠 뒤 사또는 조용히 고대감을 찾아가 말했어요. 대감댁에 머슴 하나가 있던데 요즘 떠도는 말이 좋지 않아. 대감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그놈을 다른 고을로 보내심이 어떠하오? 고대감은 처음엔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자가 무슨 잘못이라도 과부 며느리가 머슴과 눈 맞았다 소문이라도 나면 대감댁 체면이야 말해 뭐 하겠소. 고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고대감은 곧장 종들을 불러 칠복의 뒷조사를 명했고 며느리 선희를 방 안으로 들여 호통을 쳤습니다. 너 그 머슴놈과 무슨 사이냐? 네가 집안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느냐? 선희는 머리를 조아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고대감은 사또에게 귀띔을 했죠. 그놈을 조용히 치우시오. 아무도 모르게 먼 고을로 팔아버리든지. 그리하여 사또는 수하를 보내 칠복을 몰래 붙잡아 며칠 뒤 떠나는 소금수레에 얹어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 내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처리하겠소. 고맙소, 사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내 며느리를 잘못 들여 집안 망신을 당할 뻔했소. 대감 같은 훌륭하신 분의 집안을 지켜드리는 게 내가 할 일 아니겠소. 사또는 속으로는 고지식하고 멍청한 대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만 보내버리고 나면 고대감의 집안을 샅샅이 뒤져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낼 작정이었죠. 그리고 대감에게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면 과부 며느리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할 참이었던 것입니다. 고대감은 사또의 속셈을 전혀 모른 채 오히려 고맙다며 수없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선희는 우연히 부엌에서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이 모든 음모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칠복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이 우리 사이를 아셨소. 당신 며칠 안에 팔려간다 하더이다. 칠복은 말없이 선희를 바라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떠납시다. 그날 밤 칠복은 말 한 마리를 훔쳐타고 선희를 데리고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어둠은 깊었고 밤하늘엔 별빛도 드문데 둘은 말없이 언덕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멀리 마을 등불을 등졌어요. 밤새 도망쳐 몸은 지쳤지만 선희의 얼굴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이제야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고을 사또는 새벽 닭이 울기 전 관가로 급히 들이닥친 포졸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과부와 그 머슴놈이 사라졌습니다요. 뭐라?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쓸어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그깟 머슴놈 하나를 못 잡아? 뻔히 눈뜨고 당했다는 말이냐? 사또는 탁자에 놓인 화병도 걷어 찼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냥은 안 둔다. 이것들을 반드시 잡아야겠어. 같은 시각 선희의 집에서는 시아버지인 고대감이 부들부들 떨며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고대감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울먹였어요. 조상님들, 종놈과 통정을 하다니 이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방으로 돌아온 고대감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어요. 그는 분노와 수치심에 한탄했습니다. 며느리 하나가 집안을 거덜내는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며 죽어서 조상님 얼굴은 어찌 뵈란 말이냐. 고을엔 두 가지 소문이 동시에 돌았습니다. 하나는 사또가 관가 기물을 다 부수었다는 얘기. 다른 하나는 고대감이 화병으로 아예 자리에 누워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색시는 끝내 그놈 따라갔구먼. 사또도 그렇지. 여색이 눈이 멀어 어련하실까. 소리 없는 동정이 퍼져 나가던 때 칠복이와 선희는 아주 먼 산 너머로 숨어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름 없는 산 아래 초막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스님들이 쓰던 오래된 암자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였어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온 지금, 선희와 칠복이는 더 이상 양반댁 마님과 머슴이 아니라 그저 여자와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틀은 그리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사또와 시아버지 고대감은 그들을 잡기 위해 사람을 푼 것이지요. 도망친 머슴과 과부를 붙잡아 오너라. 잡아오면 큰 보상을 주리라. 그들은 산의 길목마다 들러붙어 주막 주인을 협박하고 장터에서 선의의 생김새를 그린 유인문을 뿌렸지요. 도망자의 삶이지만 며칠 동안 평온하게 지속되던 어느 새벽, 칠복은 산 너머로 어둠처럼 움직이는 이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했어요. 이 근처에 분명 숨었어. 칠복은 재빨리 선의를 깨웠습니다. 당신은 북쪽 개울을 따라 먼저 가시오. 멀리 가야 하오. 당신 혼자 두고 어찌 가요? 난 혼자서 산짐승도 쫓아낸 놈이오. 이 몸뚱이 하나로 열놈도 막아낼 수 있소. 칠복은 바위 뒤에 숨어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도끼 자루를 감고 있었지요. 장작 패는 도끼가 이제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먼저 달려들었고 칠복은 옆으로 몸을 틀며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달려드는 포졸을 재빨리 피해 오히려 나무 둥치에 머리를 박게 만들었지요. 또 다른 포졸은 칼을 휘둘렀지만 칠복은 어깨에 걸고 있던 옷으로 그 칼을 감싸고 주먹으로 사내의 턱을 날렸습니다. 사내는 턱을 감싸쥐고 쓰러졌어요. 칠복은 말했습니다. 다신 우리를 찾지 마라. 내가 봐줄 수 있는 건 오늘까지다. 더 이상 쫓아오면 목숨도 책임 못 지니 지금 바로 돌아가라. 칠복의 보통이 아닌 기운과 날렵함에 놀란 그들은 아프기도 아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은 온 힘을 다해 달려들었는데 너무도 가볍게 나가 떨어지고 칠복은 그리 힘든 기색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 이상 덤빌 엄두를 못 내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걸음아 날 살려라 왔던 길을 되돌아 갔습니다. 칠복은 선의가 있는 북쪽으로 달렸고 이내 만난 두 사람은 고개를 넘어 세상에서 가장 외진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 넘고 들 건너 사람들의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양지 바른 언덕 아래, 그곳에 선의와 칠복이는 조그마한 초가 한 칸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건 없었지만 하루에 새끼 한 짝을 꾸고 장에 나가 나무 한 짐 팔아도 돌아오는 길엔 늘 작은 웃음이 함께했습니다. 선의는 뒷산에서 산나물 캐고 텃밭에 무와 배추를 심었어요. 칠복이는 장터로 나가 직접 만든 바구니를 팔고 마을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칠복이의 일솜씨는 장날마다 일감을 불러들였습니다. 어느새 작은 창고 하나가 생기고 그 안엔 이불, 곡식자루, 그리고 새로 맞춘 옷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그들의 삶은 소소했지만 그 속엔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초가에 들러 물 한 사발을 얻어 마시고 나면 이런 말을 남겼지요.
이 집 참 복스러운 기운이 감도는구먼. 두 분이 전생연분이구먼요. 선희의 착한 마음씨는 여전해서 마을 장터에서 흥정을 하다가 팔지 못해 남은 나물이나 감자 꾸러미를 슬그머니 사와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곤 했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들이 떠나온 고을 사또는 못된 행실 때문에 좌천되었다 하며 고대감은 속병을 앓다가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곁엔 두 아이가 태어나고 부부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현명하고 인자한 성품과 아름다움을 가진 과부 선희, 성실하고 남자다운 머슴 칠복이. 이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사또의 탐욕과 시아버지의 체면에 대한 집착을 깨고 결국 이루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힘을 합쳐 이겨내고 결국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몸이 불편한 아이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결국 어떤 일을 해내는지 지켜봐 주세요. 옛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자락이 완만하게 펼쳐진 골짜기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 이름은 진등이라 했지요. 물 맑고 산 좋기로 이름났으나 사람들 마음은 그리 맑지 않았답니다. 그 진등 마을에 어느 해 하늘의 별이 유난히 쏟아지던 가을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춘보라 지었지요. 꽃피는 봄날처럼 밝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호러미가 혼자 낳아 붙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춘보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고 굽었고 그 다리는 평생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춘보는 걷는 것이 불편하였고 늘 껑충거리며 다녔지요. 어미는 우리 춘보는 마음이 고운 아이다. 몸은 좀 불편할지언정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곱게 자랄 것이다. 하며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벌 받았나 보지. 사내 없이 지낸다더니 그런 애가 나올 줄이야. 저 다리 불편한 애가 크면 뭘 하겠어. 어미 밥숟가락이나 축내겠지. 그 집 문 앞만 지나가도 재수없단 말이야. 애가 꼭 귀신처럼 껑충거리잖아. 마을 사람들은 두런두런 모여 앉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부었답니다. 춘보가 자라면서 이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지요. 10살이 되었을 때 춘보는 물을 깃기 위해 마을 공동 우물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손길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려던 찰나 옆에서 누가 툭 하고 팔을 쳤어요. 야, 이 절름발이, 너 같은 놈이 여기서 물 떠가면 우물도 병든다. 그건 마을 대장장이의 큰아들 상필이었지요. 그래, 저주받은 다리로 물질은 왜 해? 너네 집 우물 따로 파. 하고는 동네 아이들이 따라 웃었답니다. 춘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어미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물은 안 길어 왔니? 두레박이 빠졌어요. 다음에 다시 길어 올게요.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눈동자에 맺힌 물기는 어머니가 놓칠 리가 없었지요. 밤이면 춘보는 혼자 앉아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태어난 걸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어나 허리 굽은 어미의 뒤를 따라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풀을 베었어요. 마을 일을 도우러 나서도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절름발이가 남의 일은 무슨 징그러운 발이나 얼른 숨겨라. 걷는 것만 봐도 밥맛 떨어져. 이런 말에도 춘보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고 말했지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더 비웃었습니다. 도와준다니, 네가? 에라 이놈아, 웃기지도 않아.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불쌍한 척은 혼자 다 하고 말이야. 그래도 춘보는 웃었습니다. 웃는 게 차라리 울음보다 나았으니까요. 춘보가 13이 되었을 때 어미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겨울 끝자락, 바람이 뼈에 스며드는 날이었지요. 춘보야, 이 어미가 네 다리 대신 더 뛰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나한테 가장 큰 다리예요.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춘보는 어미를 돌보며 들일도 하고 장에 나가 나무로 깎은 숟가락이며 나무 그릇을 팔아 몇 푼을 벌어왔습니다. 그걸로 쌀을 사고 약초를 사고 어미에게 드릴 죽을 끓였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춘보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요. 에이, 저 집엔 밥 한 술도 주기 아깝다. 괜히 얽히면 귀신부터. 과부 집에 절름발이까지? 아, 재수없게. 피해야 해. 춘보가 바람 센 날 장에서 집신을 팔고 돌아오다가 길에 넘어져 다쳤을 때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짐을 그대로 놓아둔 채 눈을 껌뻑이며 앉아있을 때 지나가던 사내가 말했지요. 어이, 절름발이 길 막지 말고 꺼져. 춘보는 가만히 일어나 짐을 다시 모았습니다. 피가 흐르던 무릎을 손바닥으로 눌러가며 죄송해요. 금방 치울게요. 하고 대답했지요. 그날 밤 어미는 기침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춘보야, 하늘은 너를 모르지 않을 게다. 사람들 마음은 몰라도 하늘은 반드시 너의 마음을 알지. 그리고 그 말은 씨앗처럼 춘보 마음속 깊이 박혔죠. 춘보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살았답니다. 봄이 왔고 어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춘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저 산을 보며 말했죠. 이제 나 혼자네. 그래도 괜찮아요. 저 나무들도 혼자 서 있잖아요. 그날 이후 춘보는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작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다친 새의 날개를 고쳐주곤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말보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더 따뜻했죠. 그해 봄부터 춘보는 산에 드나들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며 걷는 길은 남들보다 3배는 더 오래 걸렸지만 춘보는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마을보다 산속 짐승들이 오히려 더 따뜻했거든요. 산모퉁이 바위 밑에는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울가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가쁘고 눈은 흐려졌으며 옆구리에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춘보는 순간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멧돼지는 겁에 질린 듯 으르렁거리며 이를 드러냈지만 춘보는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상처가 크네요. 춘보는 품속에 쌓은 마른 약초 다발을 꺼내 즙을 짜고 따뜻하게 데운 물을 상처에 부었습니다. 큰 나뭇잎을 잘라 진흙과 약초를 바르고 나무 껍질로 상처를 눌러 주었지요. 그 멧돼지는 며칠 동안이나 꼼짝 않고 바위 밑에 머물렀고 춘보는 날마다 들러 물을 떠주고 산열매를 따다 먹였답니다. 5째 날 아침 멧돼지는 어느덧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춘보 곁에 다가왔어요. 춘보가 웃으며 말했죠. 이젠 다 나았네요. 내가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절름거리는 제 다리도 언젠가 괜찮아지겠지요? 멧돼지는 꿀꿀 소리를 내며 자신의 굵은 발로 춘보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쩐지 춘보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답니다. 며칠 후 어느 흐린 날, 산 중턱으로 오르던 길, 거센 빗줄기 속에서 움푹 팬 웅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춘보가 허리를 굽히고 살펴보니 세상에 새끼 수달이었습니다. 수달은 어미를 잃은 듯 혼자서 떨고 있었지요. 왜 이런 데서 울고 있어요? 어미는요? 수달은 말이 없었지만 춘보는 그 눈빛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춘보는 옷자락을 벗어 수달을 감싸고 젖은 돌 틈에 땔감을 피워 작은 불을 붙였답니다. 그렇게 이틀을 함께 있었고 수달은 점점 기운을 차렸어요. 산 아래로 보내주려 했지만 수달은 도망치지 않고 춘보 곁을 졸졸 따라왔지요. 꼭 동생처럼 말이에요. 춘보는 그 수달을 몽실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초여름에는 산길에 쓰러진 사슴을 만났어요. 다리에 독화살이 박힌 채로 낑낑대고 있었죠. 근처엔 사냥꾼들의 덫 자국도 선명했답니다. 춘보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가만 계세요. 아플 테지만 참아야 해요. 조심스럽게 화살을 뽑고 풀잎과 진흙으로 상처를 봉합했지요. 사슴은 도망치지도 않고 쓰러진 채 그 눈으로 춘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사흘 후 사슴은 다른 무리와 함께 돌아와 춘보가 자는 바위 근처를 지켰고 밤새 짐승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춘보는 사슴들과도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의 삶은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춘보가 산에서 약초를 캐서 팔려고 하면 상인들이 값을 깎거나 아예 사주지도 않았어요. 이 절름발이가 캔 게 약초겠어? 그냥 산풀떼기겠지. 이래봬도 이놈 사람 불쌍한 척 하는 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지. 그래도 춘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약초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말에 상인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군가? 그게 누구야? 네 짝다리 동무들이냐? 하하하. 사람들은 여전히 춘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보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짐승들과 눈빛을 나누며 마음을 전했고 짐승들은 말은 못해도 춘보의 마음을 알아주었죠. 어느 날은 꿩이 알을 낳은 둥지를 뱀이 공격하려던 걸 막아준 적도 있었고 다른 날은 다친 담비를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살을 맞대고 있었지요. 그런 춘보를 보고 산도 변했는지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풀이 더 푸르고 나무들이 살며시 가지를 내주었습니다. 춘보는 밤마다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여긴 괜찮아요. 따뜻해요. 짐승들도 나무들도 말은 없어도 저를 밀쳐내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살만해요. 그러던 중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었답니다.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더니 마을의 모든 샘물이 말라버린 것이지요.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갈라졌으며 심지어 산짐승들까지 마을로 내려와 곡식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몰려와 마을 어르신들을 닥달했어요. 이러다 죽겠소. 무당도 불러봤고 기우제도 지냈는데 이게 뭡니까? 누가 재수 없는 짓을 한 게 틀림없소. 절름발이 그놈 때문 아닌가? 그놈 때문에 이 마을이 뒤틀렸어요. 춘보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찾고 쓰러진 짐승을 돌보았죠. 한여름 뙤약볕이 머리통을 내리찍던 해였습니다. 장맛비가 와야 할 7월 초순인데도 하늘은 한 점 구름조차 없었죠. 바람도 마른 숨을 쉬고 나뭇잎은 물기 없이 바삭 소리를 내며 말라갔습니다. 진득마을의 우물은 바닥이 드러났고 개울물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밭은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모 심은 노는 황금빛이 아니라 누렇게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 마을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짐승들이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고라니 몇 마리가 밭둑에 내려와 고구마 줄기를 물어 뜯었습니다. 그 다음은 꿩떼가 몰려와 수확도 못한 보리를 망쳐놨죠. 밤이면 멧돼지가 들이닥쳐 감자밭을 휘젓고 낮에는 까치며 담비까지 사람들이 있는 대로까지 뛰어드는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요? 짐승들이 마을을 뒤엎고 있잖소. 이러다 사람도 물어가게 생겼소. 이건 무슨 재앙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밭을 지키려 했지만 말라 비틀어진 밭에 덫을 놔봐야 허사였고 짐승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지요. 산기슭에 외따로 자리한 초가집 한 채. 춘보가 어미와 함께 살던 그 집의 작은 텃밭. 거기만은 단 하나의 발자국도, 잎사귀 하나도 망가진 흔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감자 넝쿨은 푸르렀고 토마토는 붉게 잘 익어 있었지요.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봐라, 그놈 텃밭엔 짐승 하나 안 건드렸다지 뭐냐? 짐승들이 절름발이 편을 들었나? 그놈 산짐승이랑 말을 섞는 게인가? 사람들 사이엔 수상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놈은 사람도 아니야. 산에서 귀신 들린 게 틀림없어. 짐승들이 그를 따른다고? 그러면 그 절름발이가 짐승들을 마을로 부른 거네. 그날부터 춘보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지요. 춘보는 산에 올라 무너진 둥지를 다시 걸어주고 상처 입은 다람쥐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원로인 최노인이 동쪽 언덕에서 넘어지며 다리를 삐끗했어요. 젊은이들이 메고 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온 마을이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최노인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답니다. 너희 마을이 물을 잃은 건 땅이 너희 마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고 순한 자를 밟았으니 마른 것이 당연하다. 허나 희망은 하나 남았느니 짐승들이 지키는 외다리 사내를 산 꼭대기로 보내라. 그가 바위를 열면 물이 솟으리라. 최노인이 꿈 이야기를 전하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절름발이한테 마을 운명이 달렸다고요? 아, 말도 안 돼. 산신령이 귀가 막히셨나? 그놈이 얼마나 재수없는 놈인데. 하지만 갈라진 눈을 보며 마을 이장은 털썩 주저앉았지요. 우리가 잘못했을지도 모르오. 그 아이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말 한 적 없지 않소. 그 말에 잠시 조용해진 마을. 그러나 또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래도 짐승들이 그의 편이잖소. 마귀 들린 거라고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을 장터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감자다! 감자야! 사람들이 몰려가 보니
말라 비틀어졌던 밭 한가운데에 감자 한 자루가 놓여 있었지요. 그 위에는 작은 풀잎이 얹혀 있었고 풀잎에는 물방울이 하나 맺혀 있었습니다. 이건 춘보가 놓고 간 게 분명해. 이장이 말했지요. 저 아이가 우리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는 늘 우리에게 웃어주었지. 우리가 침 뱉고 조롱해도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 그 애만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지. 결국 마을 어르신들이 산으로 올랐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춘보를 찾았지요. 춘보야, 이장이다. 부탁하러 왔단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 우리가 모두 잘못했다. 다들 눈이 어두웠어. 풀숲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고 사슴 한 마리는 이장을 슬며시 밀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조용히 춘보가 나타났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볼게요. 하지만 물이 나올지는 장담 못해요. 그저 제가 좋아하는 바위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볼 뿐이에요. 춘보의 그 말에 이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다음 날 새벽 춘보는 짐승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가 앞을 열고 사슴이 양 옆을 지켰으며 담비와 꿩이 위에서 길을 안내했죠. 심지어 산뱀 한 마리조차 바위 틈에서 머리를 들고 길을 비켜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하늘에는 먹구름 하나가 서서히 드리워졌습니다. 춘보가 향하는 곳은 그가 어릴 적 어미 손잡고 처음으로 앉았던 큰 바위,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산신의 바위 굴이었답니다. 입구 앞에 선 춘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마을은 작게 보였고 사람들은 점처럼 모여 있었지요. 춘보는 천천히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게 바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룩이면서도 어깨는 곧게 펴고 있었지요. 그를 따르는 건 사람도 권세도 아닌 짐승들이었습니다. 바위 앞에 도착한 춘보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바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돌결이 손끝을 감쌌고 아주 옛날 어미와 함께 이 바위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장독에 담을 김치를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춘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곱게 지켰어요.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신다면 이 마을을 살려주시겠어요? 그 순간 작게 떨리던 바위 밑 틈 사이로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물줄기가 터져 나왔고
거짓말처럼 바위 틈 사이에서 맑은 샘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멧돼지가 코를 들이대며 콧김을 뿜었고 사슴이 기쁜 듯 고개를 흔들었지요. 춘보는 그저 가만히 웃었습니다. 물줄기는 계곡을 타고 마을로 흘러 들어왔고 마른 논두렁 사이로 살아나는 흙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물이다! 진짜 물이야! 우리가 살았어! 이장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우린 너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떡과 음식을 챙겨 산으로 올랐습니다. 허름한 집신을 신고 쌀 한 줌씩을 품에 안고 올라온 그들은 춘보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춘보야, 그동안 우리가 사람 구실을 못했다. 너를 사람이라 여기지도 않았지. 우리가 짐승보다 못했구나. 살려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하기조차 부끄럽지만 정말 고맙다. 춘보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짐승들을 보고 있으면 제 모습 같아서요. 돌을 던지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게 물 한 바가지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 기억 하나가 저를 지탱해 줬답니다.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우리는 너를 짐승과 같다고 조롱했지만 너는 짐승에게조차 사람처럼 대했구나. 춘보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따뜻한 눈빛 하나면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겠지요.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우물이 새로 생겼고 사람들은 그 우물을 춘보샘이라 불렀지요. 춘보를 보고 절름발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춘보님이라 부르며 정성껏 대접했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산에는 여전히 짐승들이 춘보 곁을 지키고 있었고 샘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오면 고운 다리 하나 가진 사내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지요. 몸은 굽었을지 몰라도 저 마음은 하늘보다 곧았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조금 느리다고, 힘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법이지요. 외다리 춘보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상처 입은 생명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자신을 조롱하던 이들까지도 기꺼이 도우려 했지요. 자신과 다른 것을 혐오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 아이의 참된 빛을 보고 눈을 뜨게 되었고요. 물줄기가 터지던 그날 마른 땅보다 먼저 말라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싹이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마음의 깊이와 따뜻함으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곁에도 춘보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혹은 여러분이 바로 그 춘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를 대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담야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랑과 관심이 담긴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다시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